네, 안녕하세요. 주택법의 제2장 주택의 건설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업주체는 시행자라는 말입니다. 시행자가 누구인가? 크게는 공공사업주체와 민간사업주체로 나누는데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사업주체는 국지, 토, 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에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배울 때 공공사업 시행자를 국지공정지라고 국지공정지라고 암기 코드를 따서 암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게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 시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의 공공사업 주체와 약간 다르죠. 이 5부분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이 공공기관에 한국토지공사가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국지, 토지가 되는 겁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국지, 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 이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사업자, 토지소유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은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겠죠. 자, 이 부분은 이런 곳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이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가 있어요. 먼저 비등록사업자를 보면은 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비등록 사업자라는 건데 그 이유는 그만큼 믿을만하고 공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 토, 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공공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가 다시 국토부 장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익법인도 어떤 공적인 그러한 목적의 주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고요. 자, 여기에 4, 5번 묶어서 주택조합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원래는 등록해야 되죠. 그런데 단서가 여기에 가로 안에 이 등록된 사업자, 이미 등록된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는 고용자, 이런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고 이들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등록 사업자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해야 되는 사업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제 각각 세는 단위를 단독주택은 호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하니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이 20호, 그리고 20세대를 시행하려는 자,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게. 그 20호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호나 20세대의 기준이 1회에 20호를 건설하거나 1회에 20세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연간입니다. 연간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드시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하나에도 기본적으로 299세대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한다는 거죠. 30세대.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 나왔듯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는 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그냥 건설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자일 뿐이다. 그래서 주택법에 대한 등록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등록 사업자 결격 사유. 이 부분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정수표 단서법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부정수표 단서법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자,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는 등록사업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면 요 2번과 5번을 섞어서 헷갈리게 돼서 잘못하면 맞는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면은 결격사유에서 해제됩니다. 이 2년이라는 것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죠.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원래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근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자냐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이런 자가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플러스 3, 6. 그래서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 이 답이 다 나오니까요. 여기 6이라는 숫자에 답이 숨어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말소를 하여야 되는 상황을 보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증에 대여 등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유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유들은 임의적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명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공동사업 주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뭐냐면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사업은 제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주택조합과 이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 등록사업자 중에 국가는 빠진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 등록사업자 중에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국가는 꼭 빠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가가 나서서 이 주택조합원들과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어색하죠.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국가가 꼭 빠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도 공동사업 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나온 문제를 보면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이니까 가능하죠. 그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토지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주택조합도 중요한 파트죠. 먼저 그 주택조합의 종류를 보면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 직, 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에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보면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주택이 없는 자나 혹은 후에 나오겠지만 1주택자,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가 자기 소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달라서 요 두 가지가 보통 묶여가지고 내용이 구성되고요. 요거는 요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별도로 또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여기 신고대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신고대상 추가해 주시고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대상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나번에 나오죠.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조합의 인가는 뭐 신고 이런 것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번 신고대상 직장주택조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설립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게 있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 이런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간편화한 것이죠. 요게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뭐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 직, 신 이렇게 외우세요. 공직에 있으면 공직이 뭐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공직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직신. 그리고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하죠. 또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뭐 이 내용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읽어보시면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겠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추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들을 추가로 또 제출해야 되고요. 8, 9번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6, 7번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유가 이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사업 시행자가 어느 정도 토지의 사용권 토지의 소유권을 좀 확보해야 그런 후에 인가를 내주겠다. 그래야 좀 확실하게 거주할지들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은 그 다음에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추가로 더 강화해서 해당 주택 건설 단지의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래야만 인가를 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을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이름으로도 바꿔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소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 예.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필요 없죠. 이미 자기들이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조합원 출석 요건, 조합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창립총회 중요하죠. 또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입니다. 뭐냐면 돈과 관련된 것들, 자금의 차입,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사업비에 관한 거, 뭔가 회계 보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니까 돈에 관련된 거니까 20% 이상 출석하라. 그 다음에 조합 위원의 선임 및 해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시공자의 선정?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업무 대행자의 선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별도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는 별도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의 소재지. 아까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서류가 있냐? 기본적으로는 2였죠. 2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에 1부터 5까지의 서류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요 밑에 요것들을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 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단지일 때는 그 단지, 동일 때는 그 동,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다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동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 동만 몰빵으로 다 100% 가까이 결의했는데 한 동은 제로, 동의자가 제로인 경우 전체 단지를 리모델링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동의자 수가 분배되어야 전체 단지를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각 동의 구분 사유자도 최소한 과반수는 결의를 해달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단지일 때는 단지 전체의 3분의 2, 동일 때는 그 동의 3분의 2 이걸 기본 옵션으로 하고요. 다만 단지일 때는 각 동의 반 이상도 같이 결의를 해야 설립을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서류가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대수선의 경우에는 10년,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죠? 대수선의 경우에는 10년,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을 취득할 때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취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이 매도 청구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자, 위에 이런 동의율을 확보를 한 경우 그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반대자, 일부의 반대자 때문에 리모델링이 결국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와 이게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죠. 요 내용은 이제 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합원의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합원의 모집 방법은 원칙이 이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이 네 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 이 자가 이제 말하자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준비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막 접수하러 다녀요. 그래서 이제 50% 이상에 해당하는 그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합니다. 서류에 지장 날인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해가지고 그 서류들을 말하자면 이제 사용 권한에 관한 서류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의 이 토지 사용 권한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50%가 되면은 그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개발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쭉 진행을 해서 이제 아까 살펴본 것 같이 80%의 토지 사용 권한과 15%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이제 50%에서 이렇게까지 다시 넓혀가지고 확보를 한다는 거죠.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조건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진행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절차까지 받으면은 실제로 이제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 착공 신고하고 착공하고 사용검사까지 받으면 실제로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주택을 이제는 공급하고 후에 뭐 때가 되면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것이 이제 주택법의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인 것이 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요 문장은 반드시 이해하고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충원, 재모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자격 상실하거나 탈퇴 등에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은 뭐 충원하거나 재모집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뭐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선착순이라는 것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개 모집 신고하거나 50%가 이상이 되면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전환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이후에 어떤 충원이나 재모집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다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립 금지 사유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보니까 어떤 다른 사업자가 이미 신고된 거예요. 그 사업대지. 뭐 일부나 전부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해당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또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도시군 계획이 다른 별도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연히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진행 당시에 이제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는 자는 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라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모집 광고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그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주택의 소유자들이나 토지의 소유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철회를 한 경우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기관의 장은 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요 세 개 나오는 숫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철회했다고 해서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추가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세 가지 경우에 각각 그 조합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주택조합이죠. 자,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일체를 소유한 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일 것. 요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일체를 소유한 자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신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요 사실인데요. 아까 공직신이라고 그랬죠.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사실과 함께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원래는 이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일체를 소유한 자였잖아요. 한 채를 소유한 자였는데 이렇게 공직신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말인즉 무주택자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를 받는 것이고 공급을 받기 위한 공직은 신인 것이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뭐 복리시설의 소유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계속 나오는 거지만 어떤 그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시고 조합원에 관한 그 조합원 지위 인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뭔가 이런 그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수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30세대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안 되겠죠. 30세대 같은 경우 만약에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그 15세대면은 50% 이상의 조합원이 해당되지만 20명이 안 돼서 조합이 구성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20명의 조합원이 구성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라는 것은 그 설립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고요. 이때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임대주택은 별도 공급을 할 거니까 조합원들하고는 상관없는 세대수인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고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고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데 또 예외가 있죠.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교체하거나 신고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허락을 하는 건데요. 그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예외되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됐어요. 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 대수의 50% 미만이 되었어요. 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그 후에 밝혀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추가로 교체 및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어떤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뭐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교체 및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50% 이 숫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해하고 또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일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 원래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해서 조합원 최종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만약에 추가 모집되었다 그러면은 그 추가 모집 공고일에 만약에 자격 판단 기준일로 삼아버리면 기준이 바뀌잖아요.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 판단했던 기준과 추가 모집 공고일, 그것이 뭐 몇 개월 후일 수도 있는데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자격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격 판단일 기준은 조신하게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요. 사실 내용과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변경 인가 신청은 즉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은 사업계획 승인인가 신청일까지 하면 된다. 자격 판단은 조신하게 해야 되고요. 일단 변경하게 되면은 이제 사신이 가서 하면 되겠죠. 변경 사신. 또 2년 이내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 위반의 결격 사유 및 감독 쭉 한번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도 당연한 내용이죠.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건 그거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모집원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택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산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내용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직장 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의 사원권을 확보를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착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 사용 권한과 15% 토지 사용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이렇게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종결한다는 게 아니라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길게 늘어져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 15%이 숫자를 달성하기까지 2년의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후에 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마냥 또 늘릴 수는 없고요.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년 내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해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산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 숫자를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2년, 2년, 3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죠? 계속 반복해서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꼭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